자, 내 단짝 친구 성혜림, 그는 5호댁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건 어떻습니까? 김정일이 그렇게 좋아했던 첫 번째 아들 애지중지했었는데요. 근데 왜 해외 유랑으로 떠나야만 했을까? 지금부터 김정일의 두 번째 부인 성혜림 씨의 단짝 친구였던 김영순 선생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탑에 직접 찾아주셔서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의 첫 번째 부인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두 번째 부인이 성혜림 씨 좀 알려진 분인데 친구시잖아요. 어떤 관계세요? 요거 시절부터 대졸까지 동기 동창입니다. 북한에서 그 간부 가족들은 1950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 14살이거든요. 네. 그때 이제 11월 달에 조직적인 후퇴를 할 때 어머니가 노동신문사 편집 주필을 했어요. 김원주 네. 선생이. 그래서 후퇴할 때 다 간부 가족들은 같이 후퇴해서 같은 학교 전쟁 시기 공부를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영안현 11년제 중학교 초등 졸업하고 고여중을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37년생이신가요? 예. 성혜림 씨랑 동갑내기 친구신데 우리 나이로 81살이신데 예. 목소리가 한 30년은 더 젊어 아이고, 보이십니다. 이렇게 봐줘서 감사합니다. 자, 성혜림은 영화 배우였고요. 예. 김영순 선생님은 그러면 무용을 하셨나요? 전 최승희 선생 제자입니다. 네. 일기생이고 종합예술학교를 50년도에 정쟁 53년도에 끝나지 않았어요. 네. 그때 이제 예술인 양성을 위해서 예술가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네. 오디션을 보고 40대 1, 30대 1로 다 합격을 했죠. 그래서 영화연극부, 혜림이는 저는 무용학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친구 생활 단짝 친구로 지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근데 성혜림 씨는 이때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었는데 영순아 나 5호댁에 간다 그랬어요. 네. 이 5호댁은 무슨 의미입니까? 김일성의 직계가족, 부인과 자녀를 가리켜서는 5호댁이라 그러고 김일성의 총친인척을 가리켜서는 북한에서 1호 가게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주석궁에 가는 물질적인 건 8, 9호 제품 이렇게 말해야지 다른 말로 했다가는 안 됩니다. 자, 직계 가족이 사는 것보다 모여 사는 건가 보죠? 5호댁 아니죠. 아니요. 관저 안에 각기 헤쳐서 살죠. 아하. 자, 그러면 이거는 결국 김정일에게 시집 가야 한다 이런 네, 건데 그 뜻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32살의 영화배우 성혜림, 네. 27살에 뭐 김정일. 결혼한 적이 있는 김정일과 결혼하게 되는 건데 네. 친구로서 이때 이 말을 들으실 때 어땠습니까? 김정일이가 그 당시 67년도 영화 광신자였어요. 네. 그렇게 하고 북한에서 5대 가극을 다 스크린 앞에서 김정일이가 지휘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그 김정일이 이평이가 러시아 유학 가고 동생이 정치경제학부 졸업생이에요. 네. 이기영 남편. 아니. 작가동맹위원장 아들, 아, 둘째 아들이. 네. 그러니까 그 집에 놀러 다니면서 영화 광신자니까 저는 그 당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기영이가요. 네. 송혜림이가 시집을 가서 계속 공연 다니고 가정 생활을 하나도 못 하니까 이혼시키려던 찰나에 김정일이가 데려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 그러면은 글쎄요. 이제 어차피 좀 부부관계가 불안정한 시점이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예. 실제 영순아 나 5호댁에 간다고 했을 때 성혜림 씨의 마음은 그러니까 원했습니까? 아니면 원치 않았던 겁니까? 아유, 그거 원하고 원치 않고가 있습니까? 한나라의 수반의 아들이 데려가는데. 그 당시는, 정식 수반은 아니지만 당중앙의 조직부 김영주를 강기에다가 14년 동안 병치료 보내고 조직부 비서 자리를 탐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저도 좀 추가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당시에 그 성혜림이 배우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당시에 북한 내에서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어느 정도 유명한 사람이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거는 여기는 뭐 유명하고 이런 거를 다 공개하고 하지만 북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네. 뭐 유명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송혜림이가 온정용이라는 영화에 출연했고 4.25 영화 촬영소에 소환된다면 분계선 마을에서 출연했습니다. 근데 김정문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성혜림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 정보당 같은 데서도 성혜림의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많이 얻으려 하셨을 것 같은데 웬간해서 잘 없나 보네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주로 저런 거는 네. 북한에서 과거에 방영한 기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상은 별로 없을 겁니다. 네. 실제로 그 시절에 사진을 같이 찍는다거나 그럴 기회는 별로 그런 거 없었죠. 없어요, 북한에는. 없었죠. 예, 사진 찍는 거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독 수용소도 찍어 못 놓는 거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동안의 언론 보도나 보면은 김정일이가 거의 유부녀를 뺏은 것처럼
그 보도가 됐는데 그건 아니네요. 아니에요. 원래 부부관계가 안 좋았었고 그러면 성혜림 씨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 뭐 내심 좀 간택이 된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데는 이제 그 집에 놀러 자주 다녔어요. 김정일이가 이기용 작가동맹위원장네 집에. 네. 그러니까 이평인 러시아 유학 갔던 사람 아니에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리 예대 다닐 때 예술학교 다닐 때 화장품도 오게 되면 같이 바르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네. 혜림이하고. 네. 그런 차원에서 사이가 나쁘고 좋고 공개는 안 됐지만 그걸 제가 알죠. 혜림이가 친구니까 네. 이기용 작가동맹위원장 거기가 살 때는 우린 만나기도 하고 또 영화촬영소 소장이 차계룡이가 할 때 우리 우층에 살았어요. 아동백화점 맞은게 평양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거기 고급공간 아파트가 두 채가 있습니다. 버쳐서는데 거기 일용관 3층 6호에 제가 살고 4층 7호에 차계룡이가 살았거든요. 네. 그러면 네.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성예림 같이 이렇게 미모가 뛰어나고 북한에서 인기 있는 배우가 어느 날 갑자기 은막에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야, 왜 북한 갑자기 주민들은 거기에 생각할 여지 없어요. 그거 알지도 못해요. 성혜림이가 김정일이하고 산다는 거 알고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잖아요. 김정일이 사생활도 알고. 그래서 여독에 갔고 전 발설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혜림이가 들어가서 얘기했을 거예요. 너 들어올 때 누구한테 얘기했나? 정일이가 그러니까 영자네 친구한테 저 김정일 상점에 오면 뭘 사시겠습니까? 네 집그래서 차에도 갖다 주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알죠. 그렇게 됐고 김병아가 보위부장 할 때 김병아한테 의뢰해서 여독수용소에 갔었거든요. 310여 예심과를 거쳐서. 근데 황장엽 선생님의 말씀에 마음 여기 와서 만났을 때 저를 보고 뭐이라 그러나 용순이는 그래도 알고 있고 발설을 안 해서 여독에 갔구만. 그때 당중앙위원회 간부들 중에서 그거 발설한 건 귀신벌레 다 총살했다 그랬습니다. 황장엽 선생님 말씀입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성혜림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찌 보면은 좀 격리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취지로도 이해가 되는데요. 네. 당시 북한에서 성혜림의 존재가 알려지면 굉장히 좀 문제가 생기고 또 그런 성혜림의 존재가 알려지면 안 되는 일이었는지 그리고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성혜림 씨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선생님처럼 고초를 겪었는지도 좀 추가적으로 궁금합니다. 아니 고초를 겪은 사람 저 하나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제가 여독수용소 갔고요. 네. 그렇게 하고 9년 동안 살았고 식구 다 죽었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또 김정일이가 그 사생활 안다고 해가지고 그 찾아다니면 말하고 이런 건 없거든요. 당시 보위부장 김병아가 할 때입니다. 그 김병아는 김정일이하고 제일 친했어요. 그러면 성혜림이란 친구는 영화 배우니까 스타였지만 네. 친구끼리 만났을 때 성혜림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착해요. 네. 천상 여자고 조용하고 네. 그렇게 하고 웃으면 이렇게 양쪽 보조개가 들어가고 눈이 꼬리 눈이 되고 약간 사각턱이 되는데 키는 저보다 훨씬 커요. 한 3, 4cm 큽니다. 그러면 27의 김정일이 32의 성혜림이 좋아서 이제 간택을 시키는 형식을 왕조 시대에 있었던 일 같은 그럼요. 건데 그런 거 보고 어떠세요? 처음에 연애를 시작한달까 요즘 말로 이제 썸을 탄다고 얘기하는데 서로 관계가 시작할 때 얘기 좀 대한민국이 들으셨어요? 너무 몰라요. 북한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네. 북한에 그런 거 국민이 알 권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알 능력도 없고요. 누가 외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설주가 정원이하고 사는 거 여기서 다 봤다. 볼 수도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조선중앙TV에 관저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회와 단절이 됩니다. 네. 관저에. 그렇게 하는데 성혜림이가 관저에 들어가서 할 때 김일성이도 정남이 날 때까지는 공개 안 했어요. 김정일이가. 네. 그러다가 정남이가 난 이후에 김일성이한테 보고돼서 그 안에서 돌잔치랑 했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럼 영수라나 오댁에 들어간다고 해서 헤어진 그 이후로는 성혜림 씨를 본 적이 없어요. 못 봤어요. 69년도 가을에 와서 저한테 얘기했고 그래서 관저에 들어가면 너하고 나하고 오늘 보는 게 마지막이구나 내가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이제 못 봤지 이렇게 하고 헤어졌고요. 69년에는 만나셨어요? 못 만났죠. 네. 그렇게 하고 2002년도 중국에 나와가지고 네. KBS 방송으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 러시아에서 네. 알게 됐어요. 아, 북한에 누구도 몰라요 그런 거. 네. 알 필요도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일단 성혜림 씨의 친구로서 김정일과 결혼하게 됐다는 그것만을 안다는 이유만으로 예. 김영수 선생님은 요독수용소에 예, 들어간 여독수용소 거거든요. 9년을 갔잖아요. 9년, 광산 3년. 네. 그야말로 지옥에 12년을요 짐승같이 살았어요. 잊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당신은 왜 요독수용소로 간다 설명이 있었어요? 그거 없습니다. 그냥- 89년도에 반탐국장이 평양에서 함흥시로 내려온 걸 어떻게 아는지 함흥시 보이부 반탐과에서 불러서 올라갔어요. 저 지금도 그때 청계를 모릅니다. 그래 올라가 앉아서 얼굴이 백지창된 데 앉아 있으니까 그 반탐국장이 하는 말이 성혜림에 잠깐 여행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이라 그러나 성혜림은 김정일의 처도 아니며 아들도 낳지 않았다. 이것은 새빨간 유언비언이다. 다시 한번 어디서 들었거나 유발할 때는 용서치 않습니다. 이래서 내가 성혜림 때문에 여독에 갔고 나는 걸 89년도에 알았습니다. 자, 근데 기록에 보면요. 이제 이한영 씨, 그럼 성혜랑 씨, 네. 성혜림의 언니는 잘 아시죠? 언니는 저를 알아요. 저는 뭐 잘 몰라요. 아, 언니는 이제 김 선생님을 아시고, 김 선생님은 성혜랑 씨를 잘 모르고. 근데 지금 아들 이한영 씨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다가 이제 20년 전 이맘때쯤에 이제 살해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책을 쓴 내용을 보니까 이정훈 의원 좀, 요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김정일이 자기 아들 김정남을 그렇게 좋아한 것처럼 보도가 되네요. 네, 아들 낳았으니 굉장히 좋아했었죠. 그래서 딸만 소위 난데 네 번째 아들 낳았으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첫째 부인에서 딸이 하나, 둘, 네. 셋이고, 하나예요. 하나. 혜경이, 아, 홍일천이한테 혜경이, 김용숙이 한경북도 도당 책임 간부의 딸인데 거기에서 설송이하고 또 딸 하나 낳았어요. 그래 딸 서희, 그 다음에 정남이, 그 다음에 고영이한테서 정철이, 정훈이, 여정이 이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북한에서 원수복 입혀주고 그러니까 결국 네가 내 후계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의 글이 아니, 나오는데. 뭐 그렇게까지 보실 거는 아니, 아니고요. 어린애니까 우리도 왜 별 4개 달아주면 대장 하는 그런 것도 좀 있고 뭐 네. 그런 기대도 있고 반반으로 보셔야 되겠죠.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계속 얘기하는데 3살 때는 소장 계급장 달아줬고 뭐 생일 때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4살 때는 중장, 7살 때 원수, 8살 때 대원수 계급장을 달아줬다. 그러니까 처음 얻게 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이제 어린애들을 얼리는 거지 여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기분 좋게 해주고 앞으로 네가 후계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를 준 겁니다. 실제로 보면요, 이렇게 책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 자신의 사촌 동생이잖아요. 이복 사촌, 이종 사촌 동생인데 김정일의 김정남에 대한 사랑이 대단했다 이런 책을 썼고, 김정남이 30살 때 소변을 보고 싶다고 칭얼대니까 김정일이 내윗바람으로 우유병을 든 채 아들의 오줌을 직접 받아냈다는 그 묘사가 나올 정도인데, 자기가 직접 봤던 게 아니라 들었던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한영과 김정남의 관계가 네, 단순한 사촌형이 아니고 네, 김정남이를 밖으로 노출을 못 시키니까 이한영이가 네. 형 노릇을 하면서 네. 멘토 역할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수시로 저 집에 살았고 어린애랑 놀아줬기 때문에 오줌 싸는 모습을 직접 봤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성혜림 씨 결국 모스크바에서 결국 목숨을 잃게 됐는데 한국행을 원했을까 싶네요. 뭐 지금까지 들려오는 얘기로는 한국을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했다는 설도 있습니다만 확인된 바가 전혀 없거든요.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아니 저 성예림이가 모스크바에 파견될 때 공작원 담당 책임자로 파견됐습니다. 네. 여성 대외 공작원을 담당해서 하라 이렇게 해서 김정일이가 보낼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간 거고 후에 그거를 못하고 그저 지금 묘 관리도 안 하지 않아요. 모스크바에 있지만은 네. 프리무성하고 이런 차원에서 성예림은 고영이하고 좋아한다면 성예림은 뭐 저쪽이죠. 뭐 그거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양다리치기잖아요. 네. 결국 이제 마음이 떠난 상태인데 지금 이 사진 찍어 보니까 성혜림의 묘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묘주 김정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기 그래서 아들이지. 자신의 아들인 건데 이런 것의 존재가 우리 정부도 확인된 지 꽤 된 거죠. 그럼요. 우리 국내 언론에도 저 묘가 만들어진 직후에 전부 다 보도가 다 돼 있었습니다. 네. 1937년 1월 24일생이고 2002년 5월 18일 이제 심장병으로 이제 모스크바에 숨졌다는 기록에 부합되게 있습니다. 결국 김정남 결국 이로부터 이모가 돌아가신 지 15년 뒤에 결국 말레이시아에서 독살됐다고 지금 수사당국이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성혜림, 성혜랑, 언니 성혜랑은 지금 어디 있는 거죠? 프랑스에 있습니다. 파리. 프랑스에 있습니까? 네, 파리. 96년도에 미국으로 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 프랑스로 네, 가면 파리에 있습니다. 네. 성일기 선생이 지금 은평에 살거든요, 오빠가. 어디에 살고 있다고? 은평구에 살고 은평구요? 있어요. 예. 예, 성일기 선생 오늘도 전화했어요.
아, 직접 통화하셨습니까? 혹시 이번 알아요. 사건 관련해서 뭐라고 좀 말씀하시던가요? 정남이, 혜림이가, 그 정남이가 아들이니까 그냥 생각하고 그러는 거, 일기 선생은 보지도 못했으니까 그 생각할 필요 없다고 혜림이한테 내내 말했대요. 그 네. 생각하지도 말라고. 네. 그랬는데도. 제가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성일기 씨가 원래 남로당이었죠. 하여튼 여기 빨치산으로 공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빨치산 그래가지고 활동을 하는 건 왔죠. 아는데 어떻게 해서 이 저기 성혜람 씨는 넘어갔고 성일기 씨는 여기 한국에 있게 됐는지 좀. 그거는 한국론단에 저하고 인터뷰한 게 10석 있어요. 2009년 2월 달에. 그거 있는데, 전 기억해 두질 않아서. 그럼 성혜랑 씨나 성혜림 씨가 이북에서 지내는데 남로당 남쪽 출신이라는 게 특별히 불리하지는 않았나요? 예, 불리한 건 없었어요. 자, 그러면요. 노동신문사 어머니가 편집 주필했죠. 아, 예, 그렇죠. 예, 노동. 자, 그러면 이제 모스크바 행, 결국, 근데 좀 궁금한 것이 결국 불편한 관계가 돼버렸잖아요. 고용희와 결혼하면서부터 성혜림의 존재는 거추장스럽게 됐고 그랬는데, 모스크바로 내보냈단 말이죠. 예, 그건 어떤 내보냈어요. 의미인가요? 그 여성공작원 담당으로 내보냈다 이런 말을 여기 또 해외 무역하다 온 여자가 있어요. 그건 비밀이기 때문에 말 공개 안 하겠습니다. 저의 5년 후배고 네. 북한의 인민방송원의 처제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는 92년도에 입국했어요. 네. 43년 만에 여기와 만났는데 그분의 말에 가면 그 정확한 겁니다. 근데 네. 제가 현재 김정철이도 네.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 이런 네. 그 명칭을 줘놨는데 네. 국가안전보위부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네. 그 말. 명칭을 줘야 먹고 살아요. 네. 그래야 그 배급도 받고 네. 그 직책에 맞게 받기 때문에 성혜림을 내쫓을 때도 네. 네가 러시아의 여성 여성공작원. 해외 공작 총책임자다 네. 하고 직책을 줘야 배급이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줬던 것 같아요. 실제로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여성 공작원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책임지고 그런 업무 때문에 준 게 아니라 예, 어쨌건 평양을 떠나서 내보내야 모스크바 되겠죠. 멀리 그냥 혼자 알아서 살아라. 네, 그걸- 다만 월급은 주겠다 그런 뜻이었군요.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러면 그런 사실조차도 알고 있는 사람은 북한 내에서 거의 없을 것이고요. 없죠. 그건 단 누구도 없습니다. 네. 그 말해봤자 죽음을 면치 못하고 아니 알고만 있어도 여독에 가서 이렇게 비참하게 됐는데 말할 것도 없어요. 북한은. 지금 북한에서는 김정남의 존재 자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없어요. 없어요. 존재감이 네, 없다고 없어요. 하라던데, 맞군요. 네. 그 이번 사건이 터지자마자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워낙 김정은의 포악성이라는 거는 만천하 알려지긴 했지만, 이런 국제공항에서 국제사회에 내놓고 이제 드러낸 건데, 여러 가지 또 성혜림 씨와의 관계도 있지만, 이런 북한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저는 그저께 첫 보도 나왔는데 어. 집에 앉아서 지금 어디 갔다 와서 이렇게 저녁 때였죠? 예. 저녁 때 됐는데 정남이가 죽었다. 죽었다 그래가지고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날 밤 한잠도 못 잤어요. 혜림이 너 참 불쌍하고 기구하다. 나보다 못한 운명을 살았구나. 근데- 나는 그래도 여독을 거쳤지만 여독 수용소 최고 인생 대학을 졸업했기에 오늘 한국에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즐거워했지만은 혜림이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해요. 정말. 성혜림의 전 남편 이평이라는 사람이 네. 자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자살했다고 그럽니다. 자살. 전 그건 몰라요. 모르시겠어요? 모르시면. 딸 하나 난 거 있는데 외교관 부인이고요. 네. 이평이하고 난 거. 그거만 알아요. 성혜림의 이평 씨와 사이에 낳은 딸은 여성이 있는데 그분은 나중에 외교관이 됐군요, 북한에서. 아니 외교관 부인이 됐어요. 외교관의 네, 부인. 그래서 해외만 다녀요. 역시 그 경우도 이제 북한 내에서 평양에서 이제 해외로 내보내서 그냥 먹고 살긴 해주는 그걸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시집을 그러니까- 갔으니까 외교관한테. 일단 밖으로 내보내서 네. 소문이 안 돌게 하는 겁니다. 이기영한테 김정일이가요. 네. 참 잘해줬습니다. 자신의 장인이 된 사람이잖아요. 아니, 그 며느리 데려왔으니까 장인은 아닌데 성혜림을 그건 또 데려와서 하게 되니까 이기영 작가동맹위원장한테 아주 김정일이가 잘 예우를 해줬다라는 거를 북한에서 들었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저희들이 잘 모르던 내용까지 말씀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참고가 되는데 좀 걱정되는 게 혹시 어떤 신변의 위협을 받으셨거나 신변은 지금도 좀 북한이 걱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갈기갈기 찢어서 칼탕 쳐서 죽이라는 멤버의 여자로서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최근 한 석 달 전에 납치해오라고 대상입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납치 대상이 되고. 그거 정탐부에서 그 중국 브로커를 통해서 다 와서 저한테 로금 다 대줬어요.
그래서 알아요. 그러면 특별히 지금 어떤 그 인신의 경호는- 보호라든지 그런 경호를 받고 예, 계십니까? 경호 받는데 저는 남자들은 뭐 차 타고도 댕기고 한데 저는 아이고 대한민국 태극기가 지켜져 이 나이에 죽어도 오케이니까 그저 그러면 체크만 해가라. 이거. 선생님 89년도에 반탄부에서 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반탄부에서는 근거가 없었나요? 반탄 우리로 얘기하면 기무사든지 이렇게 방공, 그러니까 그럼요. 간첩을 정통- 잡는 건데 어떤 뭐 우리 쪽을 접촉했거나. 31년 동안 감시 속에 살았어요. 근데 그래서 반탄부에서 뭐 왜 선생님을 보라 그래서 요독을 그걸 이제 김정일의 그 입지를 완벽하게 해주는 거지. 송일임은 부인도 아니었다. 우리 쪽과 접촉한 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 건 선생님이. 저는 없어요. 그런 거. 근데 반탄부에서 오라 그랬어요. 예, 반탐국장이 왔어요. 반탐국장이 왔거든요. 그럼 제가 대담으로 설명을 정보부의 드릴게요. 두 번째. 저 양반이 일단 반탐부가 뭡니까? 그러니까 저 간첩장. 감청하는데 감청. 그러니까 북한의 그러니까 감청기관. 반탐이라 하면 간첩을 잡아내는 곳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보이브예요, 주로 이제 보이브. 감청을 많이 하죠. 그래서 네. 우리 김영순 씨가 요독성서를 출소한 다음에 네. 어떤 불평불만하고 있는가 네. 관찰을 쭉 했는데 그래도 괜찮거든. 네. 불평불만 안 하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하다가 이제는 믿을만 하고 나서 정체를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네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의 죄목을 그때가 자른 겁니다. 그때 알고 네. 그다음에 그 보이브 반탐국장이 왔다 간 다음에 인민반장을 시켰어요. 저를. 그래서 인민반장을 9년 동안 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13년, 그러니까 9년 정도 요독 수용소에 계셨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그 죽을 것 같은 고생을 지내셨지만 어쨌건 내가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아셨던 겁니까? 그 요독 수용소에서 나오고 북한에서 1호 가게에 대고 가장 잘 알고 네. 병희, 장성택이 누이, 네. 뭐 장성택이 뭐 다 잘 알아요. 그런 조건에서 장정환 소장, 조선인민군협조단 무용 배우로서 장성택이 작은 아버지가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했고요. 그래서 우린 배우들은 다 이력과 사진이 다 총정치국에 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오빠가 애국 열사고 그런데 내가 거기서 뭐 반동 그런 거 전혀 생각 못했어요. 정말 오직 당원으로서 당의 충성을 다하고 살았는데 네. 여독에 간 내용도 모르고 그래서 여독에 가서 처음에는 죽지 못해 살라고 죽으려고도 맘먹었는데 살아서 반드시 나가야 된다는 각오가 생겨서 열심히 일했어요. 9년 동안. 김익현 차수 덕분에 나왔어요. 김익현 차수 덕분에 나온 것도 김익현 차수가 사망한 다음에 내가 이거 공개했습니다. 김익현 차수가 이력의 공백이 3년 있어요. 여독수용소 소장을 와서 했습니다. 79년도부터 81년까지. 그때 내가 김익현 차수 보고 영평리 평전리에 끌려가도 영평리 평전리 돈 주고 사와야 돼. 월남자, 치안대, 장로 목사 가족들만 씨를 말리는데 여독수용소 75년도 주민등록 재조사 사업가 돼서 만들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김익현 차수한테 무릎을 꿇고 소장 선생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여기 왜 왔는지 모릅니다. 저 속천 오빠의 동생입니다. 이래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하신 말씀 중에 김 선생님, 나는 김경희도 알고 장성택도 알았다. 그게 수용소 가기 전에 무용수로 활동할 때 그때 아셨다는 예, 거죠? 다 알았죠. 그럼요. 알았다는 게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 존재를 알았다는 존재를 잘 알고 장계순이는 구바대사 부인인데 그 딸이 황경모 며느리거든요. 황장엽 선생님. 네. 그 이혼시켰잖아요. 근데 그 장성택이 누이 장계순이 우리 협조단에서 노래했어요. 네. 10년 같이 있었어요. 그럼 김경희가 김영순 선생님을 알거나 그런 거. 김경희도 잘 알죠. 상조명의 여행. 제가요, 네. 배우 생활하다가, 우리 남편 신광수의 물고에서 영원히 못 나오는 수용소 갔어요. 신광수 아시죠? 일파됐던 간첩. 조선 백과사전 출판사 1호 편찬 처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포항 사람인데 대남 공작을 하자면 해외 파견되자면 성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 네. 우리 남편을 밀고해서 영원히 못 나오는 수용소 간지 금년까지 47년입니다. 어느 수용소인지 뭐 때문에 갔는지 모르고 삽니다. 제가. 그게 북한의 현황입니다. 김정남이 북한에서 그렇게 존재감도 없는데 해외에 떠돌고 있는 사람이라 뭐 세력도 없어 보이는데 왜 죽였다고 생각하세요? 누굴요? 김정남. 김정남이 김정은이 불안하죠. 불안해서 죽인 거예요. 불안하다. 내놓고 뭐 자기 욕을 하고. 제일교포에
아들이 혈통의 컴플렉스. 그런 거죠. 아까 남편이 밀고를 당했다 그러셨죠? 예, 밀고 그럼 당했어요. 그거하고 반탄부에 끌려가신 거하고 같은 뭐 관계가 좀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거 다 없어요. 남편은 왜 밀고를 당해요? 우리 남편은 중국에서 나온 거 내가 김광역 부수상한테 말해서 평양 고주도 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어쨌든 남편을 뭐 밀고 했다는데 무슨 내용으로 밀고 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거 몰라요. 그게 북한의 현황이에요, 현실이에요. 자, 그럼 김영수 선생님, 이제 성혜림 씨 이제 단짝 친구고, 이제 37년생이시니까 우리 나이로 81살인데 굉장히 정정하게 말씀 명확하게 해주시는데, 제가 듣고 나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나와 김경희, 나와 장성택, 이 관계에 대해서 좀 경험이랄까, 기억난 것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왜 아는가? 내가 남편이 무용을 못 하겠어요. 67년도에 최승희가 숙청될 때. 네. 그래가지고 내가 무용을 그만뒀어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김환이랑 김일성이 비서관 하는 사람이랑 그 부인이 우리 동창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말해가지고 외국 여행자 상점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신세계 현대 롯데 대통령도 가고 국민도 갑니다. 네. 북한에는 정치원 6명을 위한 상점이 특수도매소 안에 따로 있고요. 네. 외국에 가는 정부 대표단이라든가 경희라든가 1호 가게, 5호댁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 항일투사들이라 네. 오게 되면 물질적으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보장해준 상점에 상업부 상급지도원을 했습니다. 우리 지배인은 김일성 주택에서 내부 집사하던 여자입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 그렇다고 물건을, 서세웅이 당비서는 강산옥이라고 황순이 어머니 양딸이 합니다. 그러면 물건을 사러 온 김경희, 물건을 사러 온 장성택을 그렇게 다 만나셨어요. 봤죠. 그러니까 알죠. 그럼 돈을 내고 사나요? 아니면 돈 무슨 내고 기표를 내나요? 돈 내는 게 이제 환치에 의해서 판매입니다. 우리 상점은 환치. 네. 여기 수표 같이 네네. 그런 걸로 팔아주는데 제가 뭘 사시겠습니까 하고 네 집구리 다 해서 저 당원이고 토대 좋잖아요. 애국열사 가져지니까. 그래서 다 네 집구리에서 차까지 갖다 놓으면 가고 김정수 허담이 부인도 제가 다 해주고 저 속치마도 사다 주고 네. 정말 다 말하려면 끝도 없어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쇼핑을 하러 온 김경희, 쇼핑을 하러 온 장성택을 이제 상점에서 일하시다가 본 건데 네. 그분들에게 무슨 특징이랄까? 뭐 눈에 띄는 게 키도 크고 어떤 잘났어요. 크고 잘생겼다. 원래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그랬기 때문에 김경희가 사랑에 그건 빠졌던 황장엽 선생한테 네. 중매 좀 연결시켜 달라 그랬죠. 황 선생이 총장할 때. 네. 그랬는데 김일성이가 반대했어요. 네. 그런 데는 경희가 토요일 김일성 종합대학 다니다가 원산경제대학으로 소환시켰거든요. 장성택이를. 네. 그런 거를 토요일 날, 일요일 날마다 주랭랑을 치는 거야. 벤츠를 타고. 김경희가. 예,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승인했어요. 69년도 장계순이하고 경희하고 러시아에 가서 한 1년 돌아다니다 오라는 준비 제가 다 해줬어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네. 만경대 칠골 할머니 저고리도 제가 해다 입혔어요. 네. 성애 여사하고도 악수도 하고 네. 양말도 다 생산하고 그랬어요. 네. 자, 그럼 이제 두 분이 그 장성택, 김경희가 쇼핑을 같이 온 경우도 있고. 아니, 경희하고 장성택이 같이 온 적은 없어요. 동거 안 한 지가 30년도 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세요? 김경희 씨가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는데 아니, 병이 다 낫답니다. 났대요? 네, 죽었다는 얘기도 낫는데, 나와서 활동은 안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 그러면 예, 이분 네. 말씀하세요. 장성택 씨가 그 김정남의 후원자라고 알려져 네, 있는데 그렇게 돼 있죠. 장성택이 제거되면서 김정남의 그 위치도 굉장히 불안해졌죠. 불안하고 돈을 장성택이가 중국 북한 대사하고도 돈 이거 당자금 확보하는데 많이 기여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장성택이가 김정남을 돕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아까 그 왜 죽였냐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여쭈고 싶은 게 혈통에 대한 컴플렉스. 그러니까 적자는 김정남이고 김정은은 이제 그 고영희 씨의 아들인데 그게 큰가요? 아니면은 김정남이 밖에다 대고 저런 어린 놈이 무슨 세습이니 이런 반대한 거 그런 것에 대한 반감이 큰가요? 뭐 둘 내용은 전 다겠지만.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모르고. 근데 북한 정서상 보면 한국에 온 이후의 거는 잘 몰라요. 네. 네. 자, 지금 이제 저는 이 김경희를
쇼핑하러 온 김경희를 내가 여러 번 상대해봤다. 그것도 처음 들어봤고 예상하지 전혀 못했던 내용인데 장성택도 키 크고 잘생겼다는 그 장성택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김일성이도 왔댔거든. 우리 상점에 오면 그 아, 김일성도 쇼핑하러 온 걸 맞이해 보셨어요? 우리 상점이 2월 19일이 겨시날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김일성이 오게 되면 우리 엄복희 지배인이거든요. 우리 지배인이 엄복희예요. 근데 애국열사 가족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 딸은 항일투사 최주선 붉은선동원의 며느리고요. 엄복희 지배인이 와서 김일성이 컸게 생겼어요. 우리 엄복희 지배인이.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김일성이한테 인사를 하니까 물찬 제비 같거든요. 우리 네. 지배인이. 그러니까 아 엄복희 지배인이 여기 있었구만 이렇게 됐어요. 그게 성의 여사한테 보고가 됐어요. 말하자면. 김성애 여사예요. 예, 김성애 여사가 부인이지 않아요. 네, 그렇죠. 외부 소개하다가 부인이 됐는데 그게 보고가 돼가지고 엄복희 지배인을요, 그 대통령 부인을 하는 와중에도 또 질투가 있더라고요 여자는.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김일성이 쇼핑하러 왔다가 거기서 일하는 쇼핑이 아니에요. 교시하러 왔죠. 교시하러 왔다가 남일당군이랑 다. 엄복희 네. 지배인을 보고 물찬 제비 같다 그런 아니 말. 물찬 제비 같다 그런 게 아니라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물찬 제비 같이 이뻐요. 네. 그런 데는 그 김일성이가 엄복희 지배인이 여기 있었구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거밖에 얘기 안 했는데 네. 김성애 그런 데는 여사가 질투를 했다. 예, 김일성이가 막 말했겠죠. 네. 엄복희 지배인이 여행자 상점 지배인을 하더라고 이랬겠죠. 아,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네요. 그래 하니까 엄복희 지배인이 그 있는 거를 또 평성 구멍탄 공장 지배인으로 내려보냈다가요. 거기서 죽었어요. 엄복희가. 바로 인사 조치됐군요. 예. 김일성을 좀 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뭐 김정일이나 김정남도 여자를 좋아하지만 네. 벌써 그 할아버지가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집안 내력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중 속에서 여자들이 박수하자고 막 달려들면 김일성이가 쫙 골라가지고 네. 제일 마음에 드는 여자가 악수를 하는데 네. 악수를 하면 그날 저녁 데려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얘기까지 돌 정도가 됐는데 그러면 김일성은 뭐 교시하러 왔으니까 뭘 물건을 사거나 그런 건 아니 아니죠? 이렇게 구두랑 보고 이거 재화공장 평양 순천 재화공장에서 생산한 건데 외국에 나가는 우리 대사라든가 외국에 나가는 우리 정부 대표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손색이 없이 물질적으로 보장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김일성이가. 저 근본적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의 시각으로 볼 때 평양의 권부 세습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권력 유지가 더 중요하지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의 개선이나 이런 거는 별 관심이 없다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접 만나보신 분들이 이제 물건 교시하러 왔건 물건 사러 왔건 물건을 만져보면서 이거 내가 입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물건을 더 만들어서 북한 주민한테 더 많이 제공해야 되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떠셨어요? 그거는 여행자 상점은 외국 가는 사람 정부 대표단하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책임지는 상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그들의 수요 충족이니까 네. 그들에게 손색 없이 공화국에 위신을 떨어지지 않게 해외 내보내라 이거죠. 총적인 목적은. 네. 그렇게 해서 구두도 잘 생산하라 그러고 양복도 이거 기지도 다 보거든요. 함흥모방직 공장에서 나오는 촌도 있고 일본서 수입도 하거든요. 그런 거를 다 이제 보시고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라 이렇게 교시를 하면 다 적어요, 로고 다 네. 적고 우리 지배인하고 여기 송원들은 다 서서 다 고자세로 다 듣죠, 뭐. 그러니까 참모들이 적어도 이른바 말씀 자료 같은 게 있어서 그럼요, 쭉 그거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간혹 예. 혼잣말이랄까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김일성이 혼자 말하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혼잣말.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고 물건을 보고 이 교시도 하고 사기도 하면서 이 제품에 대해서 한마디 하기도 하고 이렇게 툭 무심코 나오는 말들 같은 거에서 그런 거 없어요.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게 예,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딱 네. 그저 2월 19일 김일성 교시 상품에 의해서 네. 각 상점 공장은 우리가 가면 딱 줘야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성혜림 씨. 그러니까 김정일의 두 번째 부인이고요. 세 번째예요. 세 번째고요. 세 번째요. 제가 착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 피살된 말레이시아에서 독살된 김정남의 이모. 네. 성혜림의 친구인 김영순 선생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번 사건 들고 지난 며칠 사이의 생각, 혜림이 참 안 됐다 하는 생각도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또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금의 소회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이왕 다 사망하고 없는 혜림이 또 최근에 사망한 정남이 이런 걸 다 생각할 때 북한 당국이 참 처절하다. 네. 이미 다 그 곁을 떠나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살게끔 해주고 예? 이런 조치는 못할 망정 죽이기까지야 왜 하는가. 네. 정말 세상에다 대고 정말 가슴 아프게 구구절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네. 인간을 그렇게 무차별하게 학살하는 건 아니죠. 네. 예, 그런 마음으로 저는 정말 서글픕니다. 북한 정권에 대해서 서글프고 네. 저희들이 잘하고 그러면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네. 게 좀 안쓰럽죠. 알겠습니다. 저희 꽤 오랜 시간 저희 질문에 여러 가지 질문에 답을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 많이 들었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 상점 이야기까지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81살이신데 굉장히 건강하고 정정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